저는 이름이 권희상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해운대 루원종합건축이라고 소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좀 늦은 시기에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옛유산에 관련된 그거 석사과정을 지금 밟았고, 보건학은 또 따로 병원 내용 보시면 뭐 병원 컨설팅하고 요양병원 지기도 하고 종합건설회사도 운영해봤고 뭐 이런 과정에 그 보건학이라고 하는 그 위생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시공 감리 20년 뭐 그냥 뭉뚱그려서 해놨습니다. 젊을 때 설계를 오랫동안 건축 설계를 오랫동안 했고요. 상업용 건물, 뭐 공공 건물, 병원, 주택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안 해본 건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제 파트에서는 안 했어요. 이제 다른 파트로 이제 친구들이 했고 애들이 했고 이제 아파트는 별로 제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형 아파트들, 이 도심에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자꾸 부산이 홍콩처럼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다 라인을 끼고 쭉 올라가면서 아마 동해안 쪽으로 타고 가면서 건물들이 그렇게 들었으면 소득이 좀 높아지면 아마 우리도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봐요. 금융이 좀 발달하면 해지면.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컨설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법인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의료법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뭐 별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만들고 뭐 이러는 그 병원 행정하고 이런 업무를 좀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론부는 이제 요 기본적인 뭐 취지나 작성 배경 뭐 이런 데 대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자영업 운영의 합리성 이건 사실 묶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의 내용들을 1년간 아마 제가 좀 김영인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데이터 수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건축을 또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는데 건축 부분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함께 묶으면 좀 효율적인 운영 합리성 이건 결국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성 목적은 건축 전반에 관한 핵심 사항들 좀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건축법 법전이 건축법만 다루는 게 한 이 정도 페이지 한 600페이지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그 여타 법령이 좀 따라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건축 흐름이나 자영업 중심으로 제가 아까 표현해 놨는데 기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본론은 2장부터 10장인데 건축법 기초라든지 건축물 용도 관련된 항목들 그리고 설계 도면이 기본 도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거 도면을 좀 보는 거 뭐 이런 기본적 그리고 건축 계획하고 공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 없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금 아닌 분들도 앞으로 하시게 될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 계획과 공사의 중요성은 이제 2장부터 10장 가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제 기본 프로세서 이게 어떻게 가는가? 신축, 정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게 다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대행업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받고 관공서, 관할 그 위치가 되어 있는 건물에 또 내진 토지에 관할구청에서 허가받는 과정들을 전부 다 밟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밟아야 돼요. 여기 이제 소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사업성 분석의 핵심 사항 중에 들어갈 내용, 건축이 포함되는 내용, 그리고
공사 집행 계획이라든지 예산 검토, 오픈 계획에 점검해야 되는데 건축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완공 후에 사후 관리. 이 건물도 완공 후에 사후 관리를 외주 줘가지고, 외주 준다는 건 전기나 뭐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은 지금 여기 건축주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도 잘 관리해 가면 이 건물의 내구성도 오래 가고, 또 요 강의 안에 이제 설명이 조금 있겠지만 건물의 외피, 바깥을 싸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오늘 조금 설명하도록 그래 할게요. 그 1장부터 13장이죠. 1장에 자영업 운영에 관한 합리성, 효율성, 미래, 요게 이제 서론부였는데, 자영업의 목표는 건물주인가, 요렇게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그래서 건물주 또는 우리가 건축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보통 건물주라고도 하고 건축주라고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건물주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명의자, 최종 명의자. 이게 이제 그 건물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게 이제 뭐 안에 법령에 임대관리법, 세무회계, 부동산 재테크, 공인중개, 법령 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검토돼서 안에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들의 등기부 등본에 이제, 건축주는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간 이름이 타이틀에 건축주 누구누구 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바뀌는 수가 있어요. 명의자가. 그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허가 과정에서 보통 건축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사 중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주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으죠. 건물주는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된 거예요. 다 사용승인 다 받고 난 뒤에 등기부 등기에 딱 등재되는 순간. 이 자영업의 목표는 건물주인가 하는데, 이 건물주가 되려는 편익을 우리가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이 운영하는 어떤. 여기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하는 거는, 건물을 만들면서 자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임대 건물을 냈을 때 하고, 식당이나 이런 걸 특정한 어떤 종목에 내가 딱 달라들어서 건물을 짓고 달라들었을 때는 편익이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20억 자금 흐름을 수익률로 구분했을 때 금융이자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장점이 A 뿔뿔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게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보통 이제 그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분은 아이고 막 그 주인이 이런저런 얘기해서 골치 아프고 만날 세월려 달라 그러고 뭘 좀 수리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막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너무 골 아프니까 난 빨리 좀 일정한 수익을 내서 내 건물을 가지자. 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 근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건물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물론 이제 여기에 금리 동향이나 상권 또 부동산의 동향 이런 데 따라가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보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작든 크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는 것도 가게 운영하시면서 대표자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바빠서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데 대한 안목을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한 쪽은 키워보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베이스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금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 하루 빨리 내 건물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에, 폭을 좀 넓혀보면. 건물이 가지는 어떤 가치가 지니는 요인은 도시계획적 요인이 있고 금융 환경과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뭐 모두 이제 비용하고 관련된, 돈하고 관련된 금리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의 폭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실제
마파람이 앉아있는 땅은 2종 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한 걸음 올라가면 이제 주거라는 건 사람이 주거하는, 온전히 주거만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한, 아주 낮은 용도라 하면 그 순위가 낮은 게 아니고 필요한 요소,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 안에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놨지만 한 걸음 올라가면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된 데도 있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풀어놨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고. 땅값이 좀 비싸겠죠?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비용 측면에서 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국가가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하는 서류를 띱니다. 내가 가령역에서 이 구서동 100번지다 이런 100번지를 띄면 그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정보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전 같지 않고 지금 그 안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읽어보면 한 3번만 읽으면 내 토지가 어떤 수치는 잘 몰라도 그런 정도로 지금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어떤 호적이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나 뭐 이런 지역에 따르는 어떤 도시계획적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는 자영업 또 자가건물 임대 분양을 취득하는 핵심은 본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의 시장 가치의 흐름은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흐름이 낮아진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금리 환경도 있지만 땅이 갑자기 뭐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지역이 막 바뀌고 재개발한다고 뭐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본인의 어떤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목, 주변에서 어떤 위치가 좋을까? 내가 가게를 산다면 또 내지는 새로 짓는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니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본업하고 계시면서 얼마든지 지금 연령대로 보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나이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경험도 또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이제 건물주가 되는 과정을 한번, 요게 이제 뭐 전체 흐름입니다. 토지 매입, 건축 허가, 공사, 사용 승인, 저게 준공이죠. 예전엔 다 준공이라 했고. 그리고 영업 허가, 영업 오픈, 자영업 중심으로 제가 요 펼쳐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은 요 시점이에요. 이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보통은 이 전문가라기보다 본인이 알아서 하고 지인들을 물어보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시기는 건축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요 전에 땅을 보든 또 내지는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전에 좀 전문가의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토지 매입을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조금 돈이 좀 준비돼서 요 정도 돈이면 내가 한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전액은 아니지만 한 50% 정도의 자금이 내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제 꿈꾸죠. 생각을 해보죠. 땅을 살 건지 또 건물을 임대받아서 들어갈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되어질 건데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를 라프하게라도 이제 적어놓고 생각해 두는 거. 이건 습관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나중에 큰 자산을 만들고 본인의 안목도 커지고 이러는 거니까. 땅을 살 땐 보통 경험이나 지인들 소개 또 내지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사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공인중개사는 기본 건축법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깊이는 몰라도. 근데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잠깐 드리면
일단의 땅이 요만한 게 있는데 도로가 붙어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데 도로가 붙어 있는데 이 도로가 도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도로 공제되면 다 보상해 주지 않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진 경우는 보상합니다. 현 시가대로. 근데 도시계획이 아니고 옆에 골목길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골목길이 길이가 막혀가지고 35m가 넘어요. 가령. 그러면 이 골목길은 크기로 법으로 얼마나 신축했을 때 이 건물은 어떤 식의 제약을 받냐면 그 도로 중심에서 3m가 셋백을 해줘야 돼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폭이 1m 골목길이다. 2m 골목길이다. 그러면 1m 중심에서 3m니까 내 땅은 2m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따라가면서 쭉 35m 접해 있는 부위는 공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보상도 못 받고 내놓는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고 그 땅이 접해 있는 도로의 어떤 위치나 부지 환경, 로케이션 따라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땅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지적상 땅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든 건물을 매입하든. 건물 매입할 때 내가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요. 근데 덜렁, 야, 20억인데 저기 한 10억 준대. 5억 싸네. 얼마인지 살 수 있죠. 근데 건물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의 내용을. 설비, 전기, 소방 전부 다. 그 다음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지금은 더욱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내진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그 내진 문제가 건물 5층짜리를 샀는데, 내가 안에 용도 변경을 좀 하고 싶다. 건축에 따르는 허가 과정을 밟으려 하니까 내진 보강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내진 보강료가 한 3억 든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렁 사고 난 뒤에 생길 문제예요. 내진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땅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변에 지인들이 있고 이러면 건축적 그 안목이 있거나 이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건축 허가 도면, 인테리어 도면, 공사업체, 견적, 또 여기 별표를 빨갛게 해놓은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다. 제 경험으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주방 계획, 이런 건 더욱더 중요하다. 뒤에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 주방 계획이 일반 평면, 일반 그 건물을 지을 때 왜 중요한가. 예. 다 해놓고 난 뒤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주방이에요. 바닥부터, 방수부터, 온갖 걸 전부 다. 음식점의 핵심은 저는 주방이라고 봐요. 그 주방이 가지는 효율은 첫째, 물류 자재가 거기에 쓰여지는 식자재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직원들의 불만, 불평, 또 감정으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주방이에요. 홀보단. 그런데 그 주방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배치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감정, 서로 감정, 어제 온 직원이 10년 있어도 그래요. 그럼 내일 또 누가 알바를 불러. 근데 조금만 데서 부딪혀서 저끼리 싸워요. 그 직원들 간에. 그러면 이건 소속감이 없잖아요. 내팽개치고 가버려요. 그럼 고스란히
내가 그런 감정 피해를 봐야 되고 직원 간에도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방이니까 이 주방 안에 흐름, 동선,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거, 몰려서 피크 때 막 싸우는, 막 머리 쓰고 조금만 그거 하면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에. 그래서 이 주방 계획은 필히 그 건축 계획에서 이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특히 대형 음식점 하는 분들은 더욱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공사에 들어가면 이제 허가서라든지 또 공사성 계산서 끊는 거라든지 또 기존 건축물의 멸실 신고 이거 잊어버려 가지고 준공 이후에 우리가 빈터에서 건물을 지을 때하고 빈터가 아닌 있는 건물 조금이라도 가옥대장상에 남아있는 5평이라도 남아있는 땅을 샀는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철거하는 사람 불러가고 공사한다고 착 밀어버리고 행정 절차를 안 밟았다. 이게 나중에 이제 건물 준공 내거나 뭐 이러는 과정에 굉장히 아픈 이가 될 정도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기존 건축물 멸실 신고에 대한 내용, 기존 건물 있는 땅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흘러가는 이 변경에 따르는 문제. 건물을 지으면 꼭 생기는 게 변경입니다. 근데 변경 없이 할 수 있으면 뭐 최고입니다. 변경 없이 이 원도면대로 딱 지어지면 그건 최고입니다. 그거는 관리자도 굉장히 잘했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전부 반영됐으니까 뭐 그 이상 좋은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나 크고 작든 변경은 있다.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예요. 사용 승인은 이제 예전에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준공이에요. 건물을 다 지었고 난 뒤에. 그리고 요거는 대형 업체에서 이제 가령역에서 허가 받을 때 한 30개 되는 내용을 쫙 다 준공 때 체크하는 게 그게 관공서가 하는 일이에요. 쫙 다 이상 없다. 그러면 보통 한 보름 안에 이루어지고. 시간대별로 보면 토지 매입 단계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건축 허가 단계는 규모에 따라 한 보름 정도 보시면 돼요. 용도 변경도 한 보름 보시면 되고. 걸리는 기간이. 공사 단계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공사 시점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언제 공사를 시작하느냐. 봄에 하느냐, 여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각기 달라요. 뭐 때문에? 기온 때문에. 그리고 비 때문에. 한참 동절기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와, 겨울에 공사하면 영하로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탓을 어떻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장사는 안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다 발생하는 부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린 사용 승인 준공 때는 이런 행정 서류들, 건축물 관리대장, 또 소방에 따르는 챙겨줘야 되는 거. 다중이용 건축물, 소방 완비 증명하는 거는 뭐 인테리어가 되든 인테리어를 안 하고 일반 우리 건축해놓고 난 뒤라도 발생되는 문제. 여기 다 붙어 있는 방염, 딱지가 붙은,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내지 한참 불이 붙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뒤에는 소방창, 뭐 이런 것들 전부 법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소방 완비 증명.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그런 데 대한 준비를 또 해마다 한 번씩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고. 등기부등본 등재, 여기 이제 사용승인 받고 나면 요 과정 밟고, 요거는 이제 내가 은행에, 금융에 돈을 빌리든 뭐 할 때 꼭 필요한 거. 건축물 관리되는 거, 요 등기부등본. 뭐 이런 것들을, 나중 사용승인 들어가는 어떤 단계에서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허가 관계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과정도 있을 텐데, DM을 발송하거나 또 허가 서류를 점검하거나 직원의 리허설 그다음에 각종 비품 또 내려오면 계산서 문제 막 여러 가지 어떤 돈하고 관련된 내용 회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한 요 시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하는데 여기에 파랗게 되어 있는 요거는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관한 것들을 난 좀 해야겠다. 건물 지으면서 같이 좀 만들면서 구상한 걸 반영해야 되겠다. 이럴 땐 크든 적든 이 브랜딩의 규모가 돈이 많든 적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걸 내 음식점에 넣겠다. 이런 것들은 요 시점에서 요거를 이제 조금 나중에 조금 크게 출력해 가지고 적어 놓으면 돼.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에서는 요렇게 이제 요런 공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요, 보통. 요거 며칠, 요거 며칠,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 또 시작 시점부터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요되는 시간들을 조금씩 적어가지고 관리하는 거. 전체를 관리하는 틀에서는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하고 브랜딩 중요하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야, 이거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가게가 가진 어떤 네임밸류나 지금 현재로도 손만 조금 볼 수 있겠다. 괜찮잖아요. 그렇게도. 지금은 뭐 예산이나 비용 문제 다들 민감하고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부터 건축 허가 받는 순간부터 오픈할 때까지 요 사이에 요건 준비를 같이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출 내역서는 여기서부터 모든 자료는 꼼꼼하게 땅 사는 순간부터 다 영업 오픈 때까지 쫙 다 모아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예, 비용 문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3시간 강의잖아요. 되게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이제 3장의 건축법 기초입니다. 이게 토지 매입 단계. 앞에 우리 토지 매입 단계 맨 처음에 적어 놓은 내용인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게, 뭐뭐 동에 몇 번지 하는 걸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지금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치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열람할 수 있고, 뭐 돈 주고 출력 안 해도 되고, 열람하면 그 땅에 대한 이력이 쫙 나옵니다. 그 지역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따르는 내용이. 그래서 발급 사이트는 토지 이음이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게 토지 이음이. 그리고 이 서류는 땅에 대한 호적 초본입니다. 이게 본인이 첫 번째 확인하는 서류. 아유, 나 이거 뭐 공인중개사 맡겨놓고, 아유, 아는 분한테 맡겨놓고 가지,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쓸래. 이러지 마시고, 딱 띠가 본인이 계속 숙지하면 향후 나중에, 내가 이 머리에 박이도록 건물 지을 때까지는 머리에 박이도록 가지고 있는 때문에, 이것만큼은 머릿속에 확 깨뚫고 있죠. 이 안에는, 땅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 여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게 토지 이용 확인원인데,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땅이 지금 마파람이에요. 요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생긴 게. 요 땅이거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용도 지역,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런 거. 이 주변에는 개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 거 못 한다. 이런 제한들이 요게 쫙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3가지로 제가 해놓은 거는 용도, 지역, 지구, 도로, 부지 면적. 요게 요 한 종이 안에, 저 위에 보면 지목이 대라고 되어 있죠. 소재지 되어 있고, 면적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지구 등의 지장 여부, 도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빨갛게 요 되어 있죠. 요거 도로인데, 도로 폭을 여기에 내용에 내려가면 서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으면 옛날에는 이거 서류를 띠로 가야 됐으니까, 구청에 가면 수기로 이렇게 나오지만 띠 줍니다. 그리고 선도, 빨간 도시계획 선도, 빨간색 볼펜으로 공무원이 앉아서 그어줘요. 그 일정치 안 해요. 볼펜으로 그어가지고
서류라고 탁 준, 지금은 지적도 확인. 아까 그거는 토지 연계가 확인은이고, 땅에 대한 거,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요 지적도 457-2번지 대지. 이렇게 해서, 지적 현황, 땅의 현황을 나누는. 요거는 옛날. 이 집 말고, 옛날. 우리나라 지적도는, 조선 말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어떤 형태의 땅들을 구획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적이라는 말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이제 땅이 이제 옛날에도 땅을 팔았죠. 그 과정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적도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가면 아주 오래된 지적도들이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세필, 아주 가는 연필로 그어놓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런 주위는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동구 저쪽으로 막 이렇게 가면, 정말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땅도 작고, 너무 집이 물고 있고, 땅도 안 맞고, 청량을 했는데 안 맞아요. 이렇게 걸쳐 있고. 뭘 기본으로 그걸 관청에서 가느냐면, 일본인들이 만든 지적도, 서구에도 있어요. 구청마다 아주 원본 대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맞춰보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거의 다 토지 관한 정리가 얘들이 수탈 과정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도 옛날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지적도들이 많이 만들어졌구나. 얘들은 수탈 목적이었으니까. 땅을 요건 이제 주거지역만 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주거지역. 우리나라 땅 지역은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1종, 2종, 3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우리가 여기 1종 있죠. 부산에는 없습니다. 아주 거주 환경이 좋은 전용의 주거지역. 서울은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여타 지역에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2종 주거지역. 요게 이제 일반적인데, 건폐율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 건물 땅 건폐율 100%. 그 다음에 땅 있는데 건폐율 50%. 땅 있는데 건폐율 50%. 요 땅에 용적률은 퍼센테이지로 지자체에서 구분해 놨습니다. 모법에도 있는데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를 보통 기준해요. 100평이면 60평 한 바닥. 그리고 용적률은 150%. 많은 데는 한 200%. 그건 지자체가 좀 법으로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에 여기 마파람도 마찬가지 60%. 400평이면 6사이 240평 앉아지. 그리고 150%. 240%면 150%면 가령역에 400평이면 100%면 400평이 앉아지고 50%를 한 600평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50%가 지어진다는 개념인데 건폐율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앉은 땅에서 60%, 여기는 이제 50%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100% 지역일 때 이런 거는 없고 이제 건폐율 50%죠. 건폐율 50%. 요 이제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저기 해놨죠.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84조 이 법령입니다. 쭉 이종주거지역 60% 이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상업지역은 거진 한 90%까지. 보통은 80에서 90. 이제 방하라 그래서 방하지구로 해서 상업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밀접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에는 방하지구라고 또 따로 제한을 해놨어요. 거기는 창문도 다르게 써야 되고 제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안에 일반 상업지역 80%,
중심 상하적 90% 뭐 이런 식으로 구역에는. 용적률 아까 얘기 드렸죠. 땅에 대한 비율이 여기 이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에서 250% 이하, 지자체에서 부산시는 150%다. 이런 식으로 이제 15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습니다. 예를 용적률. 가령 여기서, 내 땅이 200평이다. 200평이다. 건축 면적은 60%니까 200평 곱하기 60 하면 120평. 그러면 땅이 200평이면 150%면 300평 되겠죠. 150%. 예. 땅이 200평일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300평. 단, 지하는 면적에서 빠집니다. 예, 지하 많이 파고 지하가 한 300평 판다. 그거는 용적률에서 무조건 다 빠져. 그리고 또 용적률에서 빠지는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1층은 비워놓고 기둥만 세워서 2층을 올린다. 그럼 피로티라 그러잖아. 우리가 피로티. 그 피로티 면적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더 많은데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예요. 피로티일 때, 지하 팠을 때. 그 지하 활용도가 높으니까 난 지하를 좀 많이 파야 되겠어. 이런 경우는 감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사비예요. 지하 파가지고 공사비 효과를 낼 때는 사람들이 보통 주차장을 그럼 지하를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달맞이 보면 예. 달맞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예. 왼쪽 편에 있는 건물들이 스타벅스도 있고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예. 그 건물들이 우리가 달맞이 길에서 올라가면 거기 지하 1층들로 보잖아요. 근데 그 예. 건물 안에 들어가서 층수를 보면 거기는 다 지하 1층이고 예. 1층은 2층 우리가 바라봤을 때 2층부터 예. 1층으로 높낮이가 치더라고요. 예. 이게 높낮이가 다르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우리 부산은 평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땅이 경사가 이렇게 졌을 때 지하를 인정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한 층이 5m가 사각으로 딱 있다. 여기에 땅이 흙이 5m에 2분의 1 이상 묻혀 있으면, 그리고 2분의 1은 터져 있고, 이러면 지하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부러 만들면 법에 걸려요. 근데 땅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그냥 쫙 돌아가면서 흙 사와가지고 쫙 메꿨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비스듬하게 됐는데 옆에 땅을 좀 이렇게 빼내면서 고른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 바라시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좀 빼내면서 흙을 좀 채워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토라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형성되는 것들은 법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토지가 생겨서 요건 지하로 인정. 그러면 이제 용적률에 대한 용적률이 좀 나아지잖아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경사졌을 때 특히 더 이제 전문가의 도움. 나 저 땅 저 위치에 꼭 사고 싶어. 이럴 때 전문가를 이거 지하 되나? 그러면 지하가 되면 내가 좀 많이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지하 1층하고 1층 보는 기준 자체가 말씀하신 성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달맞이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이런 골목길이 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쪽이 입구인데 예. 예, 너른 쪽이. 예. 입구인데 이 기준을 정하는 기준도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 특별한 기준은 없고 출입구가 내가 가는 게 있어. 앞쪽에 큰 도로가 있어가 여기 주출입구야. 근데 조금 높은 데서 얘기하신 것처럼 골목이 되든 뭐가 되든 들어가는 출입구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으로 제약해 놓은 게 없습니다. 어디가 들어가든 관계없고.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건물만, 이 건물 사각짜리든 직사각형이든 이 건물만 흙이요. 얼마나 묻혀 있는가.
예, 땅의 2분의 1 이상 묻혔을 때, 예, 이하일 때, 그거 기준합니다. 그러면 토목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땅의 어떤 고저나 성토 이런 것들은 따로 토목 사무실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야, 이거 조금, 지하층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거 조금, 높게 잡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나, 좀 낮게 잡거나 할 수 없나. 가급적 2분의 1 이하로 낮으면 오픈되는 부위가 많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통 하긴 해요. 이렇게 이제 부산 지역의 경사지 땅들은. 그러니까 해운대, 달맞이 뭐 이런 경사지 위에 있는 땅들은, 그래 걸쳐 있는 땅들은 지하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한. 문제는 이제 지하 팠을 때 생기는 그 안의 문제, 공사상의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감안해 줘야 되고, 지하에 묻혀 있는 내부는 곰팡이도 많이 쓸고 뭐 많이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사할 때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놓고 난 뒤에 한 1년 지나니까 막 온통 안에 막 곰팡이가 피고 막 환기가 안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할 때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 첫째, 이제 지하를 법적으로 조건은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맨 땅에 지하를 많이 팠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 마파람도 지하 여기 있거든요. 일부 조금. 이걸 다 파자 했다고.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김영진 원장 시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족들이 이거 다 파자. 크게 파가지고 주차장을 하든 몰라. 그래서 파지 말자. 효력 없다. 이거 다 팔 때 이 주변에 특히 이제 높은 건물들이 있고 이러면 지하 흙마이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요. 그 바운더리를 파기 위해서. 중심 상업적 이런 데는 많이 팝니다. 깊이 파가지고 지하 흙마이 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도 세나 효과가 나오면 또 주차할 수 없으면 파서라도 그 타워 주차를 넣든지 막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도심 안에서 주거지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60, 40% 남잖아요. 땅이. 남기도 하지만 거기에 쏟아둘 돈이 있으면 옆에 땅 사는 게 낫죠. 주차장 공사비 갖고 옆에 땅 조금 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자, 이제 여기 주거지역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뭐 국토이용, 뭐 법률 이게 다 뭐 법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머리 아픈 부분들이니까 빼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 이것만 있느냐 아니고 그 할 수 있는 건물을 구분해 놨거든요. 2종 주거지역 안에서 일반 음식점 돼요. 근데 유흥 음식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에서는 접대부를 둔 어떤 술을 파는 음식점, 무슨 단란주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제한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도시 내지는 군 계획 조례로 이게 제한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뭐 여기 보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뭐 이런 것들. 위해한 환경, 또 그러면 이제 공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장도 일반 공장 뭐 이렇게 그 공해 물질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은 면적을 작게 해서 제한해 놓은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거는 용도 제한에 관련된 법령들이 내용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전부 이제 그해줄 수는 확인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들이다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가 좀 요거는 달라들어서 이제 내가 뭐 특별한 용도를 하고 싶다 이러면 바로 이제 지금은 건축까지 전해도 됩니다. 519에 4000번 하면 검정부거든. 바로 내가 전해가 내 요 땅에 요런 용도를 하고 싶다 이러면
공무원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설계 사무실 가세요 이랬는데 요즘 민원이 그렇게 안 돼요. 필요한 얘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딱 한 통화만 하면 빼먹지 말고 딱 한 통화만 하면 내가 이런 용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서 대번에 물어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법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건축 공무원들은 딱 그겁니다. 용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은 법으로 딱 그 면접 물어보고 된다 안 된다. 도로가 몇 메다입니까? 이런 것들. 자, 용도지구 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의 어떤 정진, 미관, 경관, 안전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또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은 이제 용도지구라든지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을 구획하는 거는 도시계획의 5년 단위, 10년 단위의 도시계획법이 있어요. 도로를 끊거나 이럴 때. 그게 10년이 됐는데도 도로가 안 나. 폐기하는데도 절차가 필요하고 계속 둘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의 일반사항이고 8개 지구로 분류되어 있다. 경관. 아까 서류 띄면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물어보시면 되고 확인하면 되니까 뭐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사야 된다 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누구 이래 뭐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야 거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이 된 상태에서 기존 시가지 또는 새로운 시가지를 계획하려고 할 때 특정 지역에 맞는 제한만 해가지고 계획하는 지구 단위 계획. 이거 제일 많이 지은 거 하는 데가 고층 아파트 짓는데 이걸 한 묶음 전부 모아요. 싹 한 5,000평 시행하는 그 시행사들이 이걸 다 사들여요. 다 사들여갖고 여기를 2종 주거지역인데 이걸 3종으로 바꾸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걸 신청해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여기 3종 했을 때 용적률이 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역지구를 바꾸는 어떤 그런데 지금 대장동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지구 단위 계획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갑자기 4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 녹지 땅인데 갑자기 이게 막 준주구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토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겠죠. 여기도 마파람이 오늘 갑자기 이게 상업지역이 된다 이러면 가게 안 할래? 쫙 지구 단위 계획 쫙 다 모아가지고 땅의 가치가 뭐 이게 150%가 갑자기 1000%가 돼버려. 그럼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게 늘 항상 이게 공론화되고 문제화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이런 행위를 거친다는. 그러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와 비교했을 때 규제 사항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건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매입할 때는 꼭 이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부동산 중개사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몇 군데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작든 크든 내가 한 150평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건축물의 정의와 분류 이렇게 해놨는데 주택은 뭔 주택이 다 뭐 사람 사는 데고 여기 시설 해놨죠. 근린생활 시설, 판매 시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노유자 시설, 시설이라고 해놓은 시설은 이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근린생활 시설 요 안에 방 좀 꾸며가지고 여기서 자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조그마한 가게에도 하고. 거주의 목적을 굉장히 조금 넓다 보니까 그런 건 봐주는 거죠. 예. 엄밀하게 여기에 이제 바닥 난방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뭐 바닥 난방 뭐 이런 것들 추우니까 엄밀하게 하면 이 시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는 걸 시설이라고 한다. 건축물 용도에 전부 주택 외에는 다 무슨 시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판매 시설 뭐 근린 생활 시설. 이거 근린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운 이웃이고 뭐 이런 어떤 의미인데 주택가와 인접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 근린 생활 시설이야. 근린 생활 시설. 1종 근린, 2종 근린 뭐 이렇게 구분해 놨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도 또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305평, 303평, 1000회배 이상 기준을 2000회배도 있고 뭐 500회배도 있고 용도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용도 분류해서 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하고 할 수 없는 부지. 첫째는 도로의 유무입니다. 도로 있고 없고. 도로 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맹지. 이건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를 접하기 위해서 너무 땅을 좀 사들른 거. 도로에 접해 있는 땅 좀 사들려서 만들면 무조건 된다. 합병 안 해도 앞에 땅이 도로에 접해 있으면 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A부와 B부지, C가 도로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우에 따라 B부지를 잘 사서 합병해가 A부지가 토지 가치가 맹지니까 좀 낮아. 근데 B부지를 잘 사가지고 AB부지를 나중에 합병 딱 하면 B부지의 효력이 나겠죠. A부지가 100만 원인데 B부지가 한 500대. 그럼 나중에 500대죠. 사들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맹지인 땅을 가진 사람도 알고는 있지만 안 팔리니까 좀 싸게 내놓으면 살 수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거 사서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토지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일단은 적도의 의무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3m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땅은 맹지라고 한다. 연면적이 2000회배 이상. 2000회배면 몇 평이죠? 한 600 몇 평 되겠네요. 그러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내가 한 800평 집을 지으려다, 건물을 지으려다고 이러면 이런 조건이 돼요. 6m 도로에 4m 이상 내 땅이 접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싸다고 들렁 살 게 아니라는 얘기. 나는 땅을 한 600평 짓고 싶은데, 700평 짓고 싶은데, 그건 못 짓는다는 얘기. 요 조건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중간에 우리 골목 있잖아요. 네, 골목. 이 개념하고 명지라는 개념이 연계가 있나요? 아니요. 큰 도로의 기준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골목이잖아요, 쪽에. 예, 마파람이 접해 있는 게 앞에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도로가. 중간 도로. 예, 여기 뒤에. 이 골목이 한 10m가 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정해놨어요.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까지는 3m. 도로 폭이 법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35m 넘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중심에서 3m씩 이쪽 3m, 이쪽 3m 셋백을 해서 내 땅이 접해 있으면 공제해내야 되고, 이런 도로 규정들이 도로법 안에, 우리 건축법 안에 깔려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적도의 의무를 꼭 알아야 된다. 맹지일 때, 땅이 맹지일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지 최소 면적이라 해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내가 땅 5평만 가져 있어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일본에 왜 땅콩 주택이나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죠. 코나에 뭐 이런 식으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땅에서 분할할 때는 법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주거지역은 몇 평, 상업지역은 몇 평 이상 분할해야 된다. 요만큼만 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접부지 최소 이격, 민법에서 정해놨어요. 부지 경계에서 50cm 떨어져야 된다. 건물은 저 집도 마찬가지, 내 집도 마찬가지 50cm. 중심이 아니고
외벽에서 요만큼 다 떨어져야 돼. 기본. 예, 막 어디가 되든 50cm 떨어져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대지 안에 공지, 그리고 일조권 적용, 도로, 뭐 이런 내용인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시 가장 고려해야 될 항목, 자영업을 하기 위한 용도 기준에 했을 때 입지, 저는 그래 봅니다. 입지, 건축. 이게 이제 예산이나 상권,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거고, 건축은 여기 이제 도로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건축 부분에 사실은 저는 이 부지 매입 시 고려해야 될 조건 안에 여긴 지문인데,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가 주차를 어떻게 할 건가? 이 건물 안에 넣을 건가? 주변에 공공주차장 쓸 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그마한 복사집을 해도 요새는 주차장이 우선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예. 좋은 식당들 만만 있으면 온다고 가는 집들 주차장 없이 이상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배짱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기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 건물 짓기 위해서 내 가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뭡니까? 맛 있어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내가 맛있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딱 되고 딱 돈이 있어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 첫째 고려해야 되는 게 저는 주차장이다. 앞으로 주차장 없이 왜? 차는 계속 많아져요. 소득이 국가가 높아지면 5만 불쯤 되면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 안에서는 주차 없으면 이제는 안 갑니다. 왜? 음식점도 맛있는 집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 말이에요. 이거 걸어서 가고 옛날 말이에요. 두 번 딱 가보고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계획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땅이 작든 크든.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 그리고 일본처럼 도심 안에 차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 곧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생깁니다. 광복동 입구, 서면. 아주 번잡한 거리에는 차 못 들어오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면 주차료를 1시간당 2만원, 3만원 밖에 한다.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틀림없이 한국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일본이 미운 나라지만 따라갑니다. 의료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험 체계가 일본의 개호보험을 통해서 생긴 거거든요. 일본 무조건 따라갑니다. 부산 특히 일찍 접해가 부산에 온 라면집 여기 가까우니까 이렇게 많은 데 없잖아요. 조금만 일본에서 배워오면 스시집이고 라면집이고 이런 거 여기 다 있어요. 조금만 맛 좀 낼 줄 알고 거기서 트레이닝 조금만 하면 딱 들어오면 여기는. 적산가옥이 부산에 많거든요. 저쪽 군산 이런 쪽으로도 많고. 적산가옥들을 사들려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건물들이에요. 일본식 건물이. 근데 묘하게 일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건물도 묘하지만 정원 이런 게 우리가 못 보던 정원이에요. 우리나라 정원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포항의 구룡포 마을이 왜 주말 되면 젊은 애들이 쏟아져 몰려가잖아요. 일본 적산가옥들 쫙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그런 지역적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산가옥들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런 적산가옥들을 싸게 사들려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전통 일본은 아니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식점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이런 분들이 생겨난 이유도 그거고 희소 가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건축적으로 보면. 적산이라는 말은 도둑놈의 재산. 예, 그 한자가 일본 애들이 남겨놓고 간 도둑놈의 재산을 우리 적산. 그런데 이제 명칭을 좀 좋게 순화한 게 일본식 가옥. 6장, 이제 건축 법령에 관한 관계된 조항인데 대지 안의 공지, 요건 이제 이격거리예요.
그리고 용도별 구분. 각 건축물에 아까 얘기 많이 드렸던 용도별 구분. 이격거리 이런 거는 이제 건축선 여기 이제 넘어가시면 일조권 주거지역에 기본 1.5m 띄워야 된다. 북측으로. 이 집은 저 뒤쪽이 북측인데 1.5m 띄워야 돼. 옛날에는 1.5m가 아니고 1m 띄우고 높이 9m 이하까지는 이제 1m 띄우고 또 위에 9m 이상 되면 높이 2분의 1을 띄우거든요. 지금 1.5 띄우고 10m 이하까지는 1.5 띄우고 건물 3층 정도 높이 되겠죠. 한 층에 3m 보면. 그까지는 1.5만 띄우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10m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와서 건물이 올라가. 그런 1조권 적용은 주거지역에서 한다. 1조권은 주거지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뭐 이런 다른 지역에는 안 합니다. 적용은. 그래서 이 집도 저 올라가면 쭉 안으로 당겨놨어요. 10m까지는 1.5, 초과하는 데는 2분의 1. 초과는 건물 높이가 15m다 이러면 7m 50 떨어져서 건물이 올라가죠. 이런 의미입니다. 조경, 이것도 땅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면적 몇 프로 이상 200해배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면적이 200회 넘으면 조경해야 된다. 그건 많지 않습니다. 조경 면적.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법령이 주차. 요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차 하나가 법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가로 세로가 2.5에 5m입니다. 예. 옛날에는 2.3에 5m였거든. 차가 커지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2.5가 한 2.7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 차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그래서 2.5에 5m 되는 한 단위 구역이 주차 한 단위 구역이. 그게 이제 8대 이하 뭐 아주 소규모 주차 또 이렇게 막 정해놨거든요.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이 근린생활시설은 40.5평쯤 될 거예요. 134회배당 한 대 주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령들이 주차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 단위 구역이 몇 평이라 하는 걸 한번 2.5에 5m 한번 계산해 보죠. 몇 평 되는 거. 한 대가 몇 평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고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숙지하셔가지고 내가 땅 사면 그래 주차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른 땅값도 중요하긴 하죠.